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넷째 주 세계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월말이기도 하고 또 분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 분기 요약을 먼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가 1분기 상승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나스닥 컴포짓의 분기 상승률이 17%였어요. 굉장히 높았고 이것은 2020년 2분기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는 상승률이 훨씬 낮아서요. 한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우 산업평균이 상승률이 가장 낮았죠. 분기 내내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했지만 결국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금요일에 힘을 써서 약간 상승하기는 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좋았나? 특히 3월에 은행 파산이 줄을 지었는데 어떻게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나? 신기하죠?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째, 3월 말쯤에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오고 있다라는데 굉장히 안도한 것 같아요.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한 달쯤 전에 노 랜딩 얘기를 했지만 착륙 안 하고 계속 고공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이 또 막 샘솟은 거죠. 사실 경기 침체의 가장 확실한 사인이라고 얘기되는 채권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써 일어난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튼튼하고 소비도 잘 유지되고 있다. 이건 긍정적인 사인이죠. 그리고 인플레가 제어되고 있다. 금요일에 나온 물가지수, 이건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은행들이 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조만간 금리 하락은 불가피할 거다라는 생각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반등을 부추겼습니다. 자, 어제 나온 2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고무적이었는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월 PCE가 5.3%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5%가 나왔어요. 2021년 가을 이래 가장 큰 폭의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환영할 만한 수치인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E 같은 경우는 1월에 4.7%였고 2월에 4.6%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지면서 금리에 대해서도 연말에 4.4%로 떨어질 거다라고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가장 높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피봇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맞다면 당연히 증시 지수들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물가지수가 PCE란 말이에요. PCE는 CPI보다 좀 늦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수치가 2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파산 사태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 3월 물가도 나왔습니다. 2월이 아니라 3월치가 나왔고요. PCE가 아니라 유럽은 CPI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헤드라인 CPI는 급락을 했어요. 여기가 헤드라인입니다. 급락을 했는데 근원 CPI는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2월 CPI가 8.5%였는데 3월에 6.9%로 둔화가 됐어요. 이 정도 둔화라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둔화죠. 아주 환호성을 지를 만한데 근원 CPI도 좀 꺾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정말 끈질긴 인플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올 미국의 3월 물가지수도 안심을 못합니다. 근원 물가지수들이 계속해서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3월은 큰 폭의 인플레 둔화가 예상되었던 달입니다. 예전부터 3월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 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전부터 에너지 가격은 높았지만 이때 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죠. 미국을 봐도 이게 작년 3월입니다. 급등을 했고요. 이거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만 봤을 때 이달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는 작년 3월에 워낙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가 돼서 기저가 돼서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소위 기저 효과를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유럽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이 굵은 그래프가 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뺀 다른 부분은 특히 식품도 많이 올랐어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식품과 주류, 담배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점선인 공산품, 그리고 검은 선, 맨 밑에 있는 서비스도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월에 기대했던 기저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딱 에너지에서만 나타났다는 거죠. 다른 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이런 모습이 미국 물가지수에서도 보일지 이것은 4월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없는 물가 둔화라는 게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증시에 결코 좋은 재료는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회사를 6개로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이 뉴스 보자마자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6개가 클라우드, 글로벌 상거래, 또 중국 내 상거래, 물류, 음식 배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6개입니다. 알리바바 연차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현재 매출이 4,467억 위안이에요. 6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 말 현재 5개의 사업이 상당히 균형 잡힌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리바바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부분은 클라우드입니다. 가장 큰 사업이죠. 이 사업이 생각만큼 진전이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완전히 분리해서 각자 자금을 마련하고 각자 상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탄압하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알리바바 가치는 8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로 한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데 창업자 마윈이 지난주 1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분리안을 발표했고 정부의 암묵적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알리바바는 지주사로 남을 거고요. 마윈은 지주사건 각사건 간에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오케이를 했고요. 이제는 정부와 알리바바 간에 해빙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해 증시, 홍콩 증시에 굿뉴스가 됐습니다. 탄압과 단속의 이유는 무절제한 확장이었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그래서 회사를 6개로 나눈다는 게 좋게 받아들여진 거죠. 자, 다음 뉴스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겁니다.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단시간에 붕괴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판이었죠. 작년에 러시아 경제가 10% 쪼그라들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2.1% 역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선방한 거죠. 나아가서 IMF는 올해 러시아 경제는 0.3%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이 제재라는 것이 일면 강력해 보이지만은 숨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게 푸틴한테는 행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행운이 올해는 계속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작년 러시아 경제의 가장 막강한 쉴드였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 하락하면서 이번 6월부터는 석유를 5% 감산하겠다고 러시아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서 줄어들고 있고 감산을 하면 또 한 번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못할 정도냐? 그건 아니겠지만 확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또 서방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단절하고 러시아에 있던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잘 지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루블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이래 달러 대비 20% 하락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9월의 부분 동원령으로 젊은 남성 30만 명이 징집이 됐고 또 이 징집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했죠. 그래서 인력 부족은 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투자라는 것은 대체로 중단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원자재 사업에서 외국 투자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방이 다 나갔잖아요. 서방 기업들이 조인트 벤처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워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외환 거래의 40%가 위안화입니다. 에너지 거래는 달러를 쓰는 게 관행인데 이제는 그 자리에 위안화가 들어왔다는 거죠.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지금의 상태를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는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점점 내부지향적이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 위축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1, 2월 정부가 에너지로부터 얻은 수입은 작년 1, 2월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정부 예산은 3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GDP의 1.5%.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러시아 GDP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2조 달러 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고마운 버퍼를 제공해 주는 게 러시아 국부펀드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국부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현재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는 돈이 1,470억 달러. 전쟁 이전에 비해서는 280억 달러 감소했지만 충분히 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석유를 판매하고 있죠. 또 서방에서 수입하던 물자는 중국으로 수입선을 바꿨습니다. 중국이 서방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푸틴이 지난 2월에 국정연설에서 워터와 총 둘 다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국방이 최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경제도 반드시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에너지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을 국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계약이었죠. 푸틴 정부와 국민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IMF가 올해는 러시아 경제가 플러스로 끝나더라도 러시아 잠재 성장률은, 그러니까 모든 생산 요소를 풀로 집어넣고 인플레가 생기지 않는 한도로 성장할 수 있는 캐파는 2014년에 3.5%였는데 이제 1%로 쪼그라들었다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10년도 안 된 기간에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줄었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인플레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2월 인플레가 11%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는 3월 이후면은 4%로 둔화될 전망이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3월 대비 인플레가 급락할 거라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수치가 호전되긴 할 건데 그것은 수치상의 호전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잠재 성장률은 갉아먹히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무기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재 생산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 작년에 45% 감소했고요. 작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GDP의 4%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맞추려면 유가가 100달러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러시아산 석유, 우랄유는 50달러가 채 안 됩니다. 원래 가격이 비슷하던 브렌트유가 80달러인데 큰 폭으로 할인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IMF는 2027년 러시아 경제는 2021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6년 만에 7%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올해 석유 생산과 탐사에 대한 투자를 570억 달러 예상했는데 실제로 올해 투자할 금액은 33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생산량도 감소하고요. 투자 감소하고 생산량 감소하면 사실 생산량을 다시 늘리기는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2019년에 하루에 1200만 배럴 생산했는데 2035년이 되면 7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 생산하는데 그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에너지 슈퍼파워에서 에너지 파워로 그냥 에너지 강국으로 한 단계 내려앉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게 맞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 러시아 경제는 지금은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유는 경제의 기본 드라이버들, 특히 인구나 투자가 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